2006년 한라산의 깊고 안개 낀 숲속 등산객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세상은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다. 등산객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잊혀진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진흙과 낙엽 더미 속에서 삐져나온 낡은 등산화가 들어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등산화를 꺼내자 그 안에서 비닐에 감싸인 작은 종이 뭉치가 떨어졌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발견이었다. 이 작은 발견이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10년 전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한라산 5인조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TV 뉴스에서는 1966년 당시 촬영된 5명의 탐험가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그들의 젊음과 희망이 담긴 얼굴은 10년이 지난 지금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등산화 속에서 발견된 메시지는 미완의 슬픔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들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비극이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낡은 등산화 하나가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었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 다큐멘터리 감독 강민호는 편집 장비들로 둘러싸인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뉴스에서는 실종된 탐험가 중 가장 어렸던 그의 형 강진석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민호에게 형은 단순한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다. 형의 실종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집착에 가까운 진실 추적은 바로 이 순간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10대 시절 탐험을 떠나기 직전에 형 진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형의 얼굴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어린 민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퉁명스러운 말을 기억했다. 그 사소한 한마디가 지난 10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이 되었다. 형을 향한 미안함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삶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그는 단순히 비극을 기록하는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형의 마지막을 찾아 헤매는 길 잃은 동생이었다. 경찰이 발표한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폭풍이 아니었어. 배신, 이병헌이 거짓말, 까마귀 그림자 아래. 찢기고 물에 번진 종이 위에는 단편적인 단어들만 남아있었지만 그 단어들은 민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다는 그의 오랜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확신을 주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시나리오였다. 이제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신뢰가 무너진 처절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이 암호 같은 메시지를 풀어야만 했다. 메시지는 민호에게 행동하라는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쳤다. 그의 시선은 벽에 붙어있는 낡은 한라산 지도에 고정되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혼자서 수없이 되짚어 보았던 바로 그 지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꾸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슬픔을 넘어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집요한 추적자였다. 제주도로 향하는 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성전의 시작이었다. 제주공항에 내린 민호를 맞이한 것은
거대하고 장엄한 한라산의 실루엣이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 산은 민회계 형을 앗아간 비극의 장소이자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할 운명의 장소였다. 부모님 댁에 들렀지만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침묵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음을 말해주었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추적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남은 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민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역 경찰서였다. 그는 1996년 당시의 사건 파일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관료적인 거절과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다. 경찰들에게 그는 그저 과거에 얽매여 현실을 보지 못하는 유가족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등산화에서 발견된 그 찢어진 쪽지가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임을 직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 그 조각난 단어들 속에 숨겨진 10년 전 그날의 끔찍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끈질긴 요청 끝에 민호는 마침내 먼지 쌓인 1996년 사건 기록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서류들은 체계 없이 뒤섞여 있었고 대부분은 막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기 수사는 급하게 진행된 흔적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단순 조난 사고, 이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보고서의 모든 문장은 비극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민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어떤 고의적인 무시나 은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 이면에 분명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실은 종이 위에 남겨진 글자가 아니라 그 행간에 숨어 있었다. 민호는 수소문 끝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 형사를 찾아냈다. 이제는 은퇴하여 제주시의 한적한 마을에서 낚시를 하며 소일하는 그는 죄책감과 회한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모습이었다. 민호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최 형사는 버럭 화를 내며 그를 쫓아내려 했다. 그것은 젊은이의 망상일 뿐이라며 비극을 파헤쳐서 좋을 게 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민호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 형사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 보였다. 그의 거친 거부는 오히려 민호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플래시백 1996년 겨울, 탐험은 희망과 설렘 속에서 시작되었다. 진석의 팔리비에르보 카메라에는 젊은 탐험가들의 활기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리더 이병헌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연인 윤수진은 모두를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의사였다. 박태우는 병헌의 오랜 친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선망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사진 작가 김지연은 말없이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렌즈에 담았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질 장엄한 자연과 혹독한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의사인 수지는 안전을 위해 하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병헌은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는 자신이 더 빠른 지름길을 안다며 팀을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쪽지에 적힌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동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진석의 카메라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재촉하는 병헌의 초조한 뒷모습과 그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팀원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포착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 모두를 감싸기 시작했다. 2006년 민호는 낡은 지도 위에 병헌이 계획했던 등반 경로와
실제 등산로를 비교하며 밤을 새웠다. 그가 말한 지름길은 사실상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조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민호는 의문에 휩싸였다. 병헌과 같은 베테랑 산악인이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단순한 자만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을까? 지도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형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병헌의 결정 하나하나에 담긴 숨은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길의 끝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다른 실종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슬픔을 묻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우의 아내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병헌이 등반 직전 함께 진행하던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고백했다.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갈등이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단순한 조난 사고라는 가설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산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의 씨앗이 극한의 상황에 놓인 산 위에서 어떻게 싹을 틔웠을지 민호는 끔찍한 상상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이 비극에는 명확한 동기가 존재했다. 플래시백 1996년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작은 동굴에 고립되었다. 추위와 배고픔이 엄습하자 희망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진석의 카메라는 더 이상 아름다운 설경을 담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팀원들의 지친 얼굴과 절망에 빠진 목소리들을 담기 시작했다. 외부의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불신과 이기심이었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갈등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리더인 병헌은 남은 식량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통제에 나섰다. 그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엄격한 배급을 주장했지만 태우는 그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왜 너 혼자 결정하느냐 하는 그의 외침은 동굴 안의 긴장감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 앞에서 우정과 의리는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2006년 민호의 끈질긴 추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최외 형사가 마침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초기 수사 당시 묵살되었던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들의 야영지에서 눈 위에 찍힌 단 한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 발자국은 야영지를 떠나 홀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수색 대의 발자국이거나 착오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초회 형사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 발자국은 누군가 그룹을 이탈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배신은 실제했다. 민호는 다시 쪽지를 꺼내들었다. 까마귀 그림자 아래 그는 이 암호 같은 구절을 풀기 위해 제주의 지질학 지도와 지역 설화, 오래된 기록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도서관과 자료실에 파묻혀 밤을 새웠다. 까마귀 그림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명인지, 어떤 형상을 묘사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단서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민호는 초조함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형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는 이 단어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 믿었다. 플래시백 1996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가장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진석이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사인 수지는 그를 간호하려 애썼지만 비상약품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다. 속수무책으로 동생이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이었다. 진석의 거친 숨소리는 동굴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룹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바로 곁에 와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희망은 사그라들고 절망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잠시 멎었다. 하늘이 잠시 맑아지자 병헌은 자신이 혼자서 구조를 요청할 길을 찾아보겠다며 정찰을 자원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이들 중 일부는 그의 용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태우는 그의 의도를 깊이 의심했다. 그는 병헌이 우리를 버리고 혼자 탈출하려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그 순간 그룹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다. 2006년 민호는 수소문 끝에 은퇴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인을 만났다. 그는 오래전 사냥꾼들이나 약초꾼들이 사용하던 그들만의 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민호가 보여준 지도 위 한 지점을 가리키며 그곳에 뾰족하고 검은 현무암 절벽이 마치 까마귀 부리처럼 생겨 늙은이들 사이에서 까마귀 부리 바위라 불렸다고 말했다. 그 장소는 정확히 병헌이 팀을 이끌고 갔던 위험 지역 안에 있었다. 마침내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은 순간이었다. 민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몇 년 전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필름이 손상되어 방치되었던 형의 8mm 카메라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는 최신 복원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훼손된 테이프를 복원하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영상이 되살아날 때마다 그는 마치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형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형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세상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진실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 복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는 의식이었다. 플래시백 1996년 복원된 영상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두운 동굴 안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밤 태우는 병헌이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식량을 혼자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내 놈일 줄 알았어. 안태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당황한 병헌의 변명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기심이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진석은 두려움에 떨며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중재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기적인 모습에 깊은 충격과 환멸을 느꼈다. 그녀는 병헌에게 제발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살 길을 찾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병헌은 그녀의 애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인에 대한 사랑이나 동료에 대한 의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거절은 그룹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수진의 눈물이 얼어붙은 동굴 바닥으로 떨어졌다. 2006년 마침내 복원된 영상이 모니터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나타난 첫 화면은 공포에 질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형 진석의 얼굴이었다. 그의 떨리는 눈동자 너머로 배경에서는 병헌과 태우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10년 동안 침묵했던 과거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민호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마치 형의 마지막 순간을 훔쳐보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플래시백 1996년 조용했던 사진작가 지연은 무릎 위 수첩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쪽지를 찢어 비닐에 싼 뒤 자신의 등산화 깊숙한 곳에 숨겼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기록만은 남아 진실을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훗날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낡은 등산화에 걸었다. 갈등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숨겨둔 식량을 향해 태우가 달려들었고 병원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중심을 잃은 태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혔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동굴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태우는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고였지만 그 원인은 병헌의 이기심이었고 그 결과는 동료의 죽음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난자들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이자 방관자가 되어버렸다. 2006년 민호는 초의 형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공식 수사 노트를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그의 진짜 속마음이 적혀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부 분열을 의심했다. 그는 누군가 혼자 탈출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물증이 없어 섣불리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부실 수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최 형사의 낡은 노트는 경찰 조직의 무능함과 진실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했던 한 개인의 비겁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호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공원 관리인의 증언, 최 형사의 고백, 그리고 쪽지의 마지막 단서. 민호는 직접 까마귀 부리 바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서류 더미나 낡은 영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형이 걸었던 마지막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이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다. 등산 장비를 챙기는 그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1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악몽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플래시백 1996년 태우의 죽음 이후 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죄책감과 공포에 미쳐버린 병헌은 남은 식량을 모두 챙겨들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아픈 진석과 충격에 빠진 수진, 그리고 겁에 질린 지연을 그대로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행위였다. 그것이 바로 쪽지에 적힌 배신의 완전한 의미였다. 2006년 민호는 한라산 등산로 입구에 섰다. 기억 속의 산과 똑같이 여전히 아름답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까마귀 부리 바위의 좌표가 입력된 GPS 장치가 들려 있었다. 10년 전 형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위로 이제 동생이 발을 내디딜 차례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마지막 탐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모든 진실이 숨겨진 그곳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한라산 등반은 힘겨운 사투였다. 10년 전 그날처럼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차가운 비바람이 그의 체력을 앗아갔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기록하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형의 마지막 고통을 직접 체험하며 산을 오르는 순례자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해맑게 웃던 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거대한 산은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거인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는 듯했다. 진실에 다가서려는 그의 의지를 시험하듯 산은 끊임없이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의 육체적 고통은 형이 겪었을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GPS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까마귀 부리 바위, 이름처럼 검고 날카로운 바위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원히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은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빽빽한 수풀에 가려진 외진 장소였다. 우연히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 민호는 거대한 비밀의 입구에 선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10년간의 추적의 종착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는 천천히 그늘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위의 그늘 아래 무성하게 자란 덤불에 거의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보라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은신처였다. 민호는 직감했다. 바로 여기였다. 그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헤드랜턴을 켰다. 좁은 입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의 뺨을 스우치는 듯 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정적이 그를 짓눌렀다.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10년 전의 비명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거대한 무덤이었다. 헤드랜턴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민호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동시에 마주하기 두려웠던 광경과 마주했다. 동굴 안쪽 구석에 서로를 부둥켜 안은 듯한 자세의 유골 두 구가 있었다. 낡아빠진 옷가지들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간신히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 썩어가는 가죽 가방 아래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가 빛을 반사했다. 형의 8mm 카메라였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슬픔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침내 그는 형을 찾은 것이다.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연구실의 최첨단 장비로도 완전히 복원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마지막 테이프가 안에 들어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카메라 옆에 달린 작은 핸드크랭크가 보였다. 비상시 수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이었다. 형이 마지막 순간 남은 힘을 쥐어짜 이 장치를 돌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온 휴대용 플레이어에 넣었다. 10년간 봉긴되었던 마지막 기록이 곧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온몸의 신경이 플레이어의 작은 화면으로 집중되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지며 거칠고 혼란스러운 영상이 나타났다. 병헌이 도망친 후 쇠약해진 진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수지는 의식을 잃어가는 지연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진석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마지막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려 민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공포는 평범한 사람도 괴물로 만들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바로 그때 카메라가 흔들리며 동굴 입구를 비췄다. 죄책감과 굶주림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병헌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병헌은 남은 담요마저 빼앗으려 했고 수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막아섰다. 쇠약한 사람들 사이에 처절하고 필사적인 몸싸움. 그 과정에서 수지는 힘없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은 완전히 망가진 병헌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동굴 밖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비췄다. 그의 운명도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동굴 안에 남은 진석은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돌렸다. 그의 뺨 위로 얼어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배신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공포가 낳은 이기적인 선택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비극의 종합이었다. 민호는 어둡고 고요한 동굴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플레이어의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해버린 자의 깊고 처절한 슬픔이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추하고 슬펐다. 영웅도 악당도 없었다. 그저 한계 상황에 내몰려 무너져 내린 나약한 인간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는 비로소 이해해달라던 형의 마지막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등에는 형의 유해와 비극의 진실이 담긴 증거가 함께 실려 있었다. 육체적인 무게는 그가 짊어져야 할 감정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밀을 품은 위협적인 존재였던 한라산은 이제 침묵의 증인이자 장엄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산과 싸우지 않았다. 그는 안식하지 못한 영혼들을 마침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조용히 산의 평화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보듬는 일뿐이었다. 민호는 자극적인 언론의 영상을 공개하는 대신 5 탐험가의 유가족들을 위한 비공개 시사회를 열었다. 이병헌의 늙은 부모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조용한 상영실 안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흐느낌과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놀랍게도 분노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영상 속에서 괴물이 아닌 공포의 잠식당에 무너져 내린 한 나약한 인간을 보았다. 진실을 공유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역설적으로 유가족들 사이에 슬프고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아파하기를 선택했다. 민호는 마침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폭로성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까마귀 그림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탐구하는 조용하고 자비로운 헌사였다. 영화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잃어버린 영웅이나 악당이 아닌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던 복잡한 인간으로서의 5명 모두의 기억을 기렸다. 영화는 생존, 공포,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며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선 예술로 승화되었다. 다큐멘터리는 개봉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도덕성, 생존, 그리고 진실의 본질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을 촉발시켰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이 마침내 일종의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미스터리한 실종자가 아닌 온전한 사연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이를 애도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병헌에게 쏟아졌을지 모를 대중의 비난은 영화가 제시한 연민 어린 시선 속에서 누그러졌다. 사회는 심판 대신 이해를 택했다. 민호의 개인적인 여정도 끝을 맺었다. 그는 형과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깊은 이해와 슬픔 어린 평화로 대체되었다. 그는 형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비극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을 이해하려는 고된 여정을 통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웠다. 1년 후 민호는 다시 한라산을 찾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과 달리 눈부시게 화창한 날이었다. 이제는 작은 비공식 추모 공간이 된 봉인된 동굴 입구 앞에 그는 섰다. 그는 입구에 흰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산의 장엄한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괴물의 얼굴이 아니었다. 깊고 끔찍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광활한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실루엣은 더없이 자유로워 보였다. 마침내 그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